오늘은 다음 단원 생태계 평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평형은 앞에 배웠던 내용이랑 되게 연결이 많이 돼가지고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생태계에서의 먹이 관계를 보면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가 사슬 모양으로 연결된 것을 먹이사슬이라고 부르고요. 생태계에는 생물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먹이사슬이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서로 얽혀서 그물처럼 보이는 거를 먹이 그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먹이 관계에 따른 물질의 이동을 보면 우리 탄소나 질소나 이런 여러 물질들이 어떤 형태로 먹이 사슬을 타고 움직이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에너지를 얻을 때는 어디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먹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 그럼 그 먹는다는 말은 그 밥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소리야? 유기물이 들어있다는 소리야, 유기물. 이 유기물을 만들어주는 애들이 생산자가 되는 거고, 그 생산자가 만들어 놓은 유기물들을 소비자들이 섭취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을 얻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유기물은 먹이 관계에서 전 단계에 해당하는 생물에서 다음 단계로 전달되면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왼쪽의 그림이 먹이 사슬이고 오른쪽의 그림이 먹이 사슬이 여러 개 엮인 먹이 그물이에요. 그래서 바닥부터 보면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런 거 배워봤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얽혀 있으면 이제 먹이 그물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정리해보면 먹이 사슬은 생산자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걸 말하고, 생태계에는 여러 생물의 먹이 사슬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먹이 그물 형태를 이루고 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아는 거야. 다 들어봤던 거. 근데 여기에서 이 먹이 사슬에서 요 단계, 2단계, 2단계, 2단계 요 각각의 단계를 영양 단계라고 불러요. 영양 단계. 그래서 요 영양 단계에 대한 설명은 요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 나와 있지. 영양 단계는 생물 개체군이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말한다. 그래서 얘는 생산자, 얘는 1차 소비자, 얘는 2차 소비자, 얘는 3차 소비자. 이게 각각의 영양 단계야. 그래서 생태계에서는 이런 영양 단계, 먹이 그물이 먹고 먹히는 관계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생태계에서 그릴 수 있는 생태 피라미드라는 게 있어요.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는 요 아래 나와 있는 세 개의 피라미드가 대표적인 예가 되고,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이나 개체 수나 생물량을 차례로 쌓으면서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모양으로 나타낸 거. 이게 아래 그려진 생태 피라미드야. 그래서 영양 단계를 올라가는 생산자부터 3차 소비자까지 그 올라가는 거지, 영양 단계가. 지금 요 그림이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영양 단계를 올라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갈수록 에너지량은 줄어들고 있고, 개체수도 영양 단계를 올라갈수록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고, 생물량도 늘어나면서 개체수는 줄어들고 있지. 요게 특징이야. 왜 그러냐면 개체수 같은 거는 풀이 많을까 다람쥐가 많을까 하면 당연히 풀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개체수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가 쉽지. 여기. 그러니까 풀이 많고
다람쥐가 그 다음으로 많고 다람쥐를 먹는 요 뭐야? 너구리인가? 족제비인가? 그런 애들이 얘보다는 적고 마지막에 최상위 포식자 이 3차 소비자 늑대 같은 애들이 제일 적고 요런 형태의 피라미드가 그려지는 거, 개체수는. 생물량이라고 하는 건 이 단위를 보면 이 개념 자체가 단위 면적당 그람수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무게야, 무게. 질량. 질량 같은 걸 따져봐도 생산자가 가장 무겁고 가장 생물량이 높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순으로 가면서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가 그려지는 거고, 에너지량 같은 경우는 생산자가 10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1000이라는 에너지가 1차 소비자한테 고스란히 전달될까? 이러진 않지. 왜 그래? 얘가 10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먹고 살면서 사용하는 에너지 양을 빼고 주는 거야. 그래서 이 1000이라는 에너지를 생산자들이 막 이용하고 남은 것들이 이제 이 1차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1차 소비자한테 A만큼의 에너지가 넘어간다고 하면 이 A라는 값은 절대로 1000보다는 클 수 없던 거야. 무조건 작게 돼. 그래서 막 500 이렇게 해볼게. 그럼 2차 소비자한테 가는 에너지는 500보다는 또 적겠지. 여기에 막 200 이렇게 가면. 그 다음 3차 소비자한테 가는 거는 더 적겠지. 50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에너지량이 먹이사슬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어지는 거야.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이.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요 왼쪽,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OX로 해보십시다. 에너지량은 3차 소비자가 가장 크다. 에너지량. 여기가 생산자, 여기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인데 3차 소비자의 에너지량은 5밖에 안 돼. 가장 작지. 틀린 말이고. 1차 소비자가 갖는 에너지량은 8833이다. 맞아요? 1차 소비자가 갖는 에너지량은 441이잖아. 틀렸지? 난 3번.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로 이동하는 에너지량은 2차 소비자에서 3차 소비자로 이동하는 에너지량과 같다. 1차에서 2차로 넘어간 에너지량이 얼마야? 요렇게 에너지를 준 거잖아. 넘어간 에너지량이 39인 거야. 1차에서 2차로 넘어간 양이. 그럼 2차에서 3차로 넘어간 양은 얼마야? 5가 넘어간 거지. 그래서 2차에서 3차로 넘어간 에너지, 이동한 에너지는 5인 거고 1차에서 2차로 이동한 에너지량은 39인 거예요. 같아요? 다르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보면 8833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작 1차 소비자한테는 얼마밖에 안 갔어? 441밖에 안 갔지. 그럼 나머지 8392는 지가 쓰거나 다른 데로 빠졌다는 소리야. 1차 소비자한테 안 넘어가고. 그럼 그 위에도 보면 441이라는 1차 소비자 에너지가 441인데 2차 소비자한테 넘어간 양은 39밖에 안 되잖아. 그럼 여기서도 얼마가? 441에서 39를 뺀 만큼 이게 402겠지. 402만큼이 밖으로 빠졌다는 거야. 그럼 2차 소비자한테서도 39만큼의 에너지가 있는데 정작 3차한테 전달된 건 5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서 얼마가 빠져나간 거야? 34 정도가 다른 데로 나간 거야. 3차 소비자한테 안 넘어가고 다음 영양 단계로 안 넘어가고. 알겠죠? 아까 그 다음 생물량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단위 면적당 서식하는 생물체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거. 이게 생물량이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각 영양 단계에서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남은 에너지가 다음 영양 단계로 전달되기 때문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점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지가 쓰고 남은 것만 다음 단계로 넘기기 때문에 감소할 수밖에 없다.
영양 단계를 올라갈수록 에너지의 량이 8833, 441, 395 이런 식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올라갈수록. 그 말이 적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빈칸에 채울 말은 읽어보면 일단 생태계를 이루는 생물의 종류, 개체수와 물질의 양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균형을 이룬 상태. 이런 거를 뭐라 그랬어? 생태계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표현하지. 생태계 평형. 일단 빨간색으로 중요하게 적어져 있는 말이 있지. 에너지 효율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커진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에너지의 절대적인 양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어떻게 돼? 갈수록 작아진다. 아까 에너지의 절대적인 양은 8833, 441, 395 이런 식으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어쩐다? 커진다. 근데 이게 100% 맞는 말이 아니야.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하면. 그러니까 문제마다 다른 거야. 그럼 이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이 옆에 정리되어 있죠.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구하는 공식이 이게 퍼센트 개념이거든? 구하는 공식이 이전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분의 현재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 곱하기 100인 거예요. 이거를 설명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이 에너지 효율은 문제로도 많이 나와요.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약간 문제 내기가 좀 쉽거든. 잠깐만. 일단 여기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까 여기 있었지?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에너지 효율을 물어봐. 누구의 에너지 효율을 물어볼지는 문제마다 다르지. 얘가 아까 생산자였고, 얘가 1차 소비자고, 2차 소비자고, 얘가 3차 소비자잖아. 자,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구하는 공식이 이전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분의 현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 곱하기 100이야. 그럼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해보라고 하면 얘 입장에서 현재는 1차 소비자의 에너지량이 되는 거고 얘 입장에서 전 영양 단계는 생산자가 되는 거야. 요 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계산식에 넣어보면 8833이 생산자가 가진 에너지량이고 441이 1차 소비자가 가진 에너지량이지? 곱하기 100을 하면 돼. 쉽지? 이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라고 하면 얘는 얘 입장에서 현재는 3차고 얘의 전 단계는 2차잖아.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고. 그럼 39분의 5 곱하기 100을 하면 에너지 효율 나오겠지. 그러니까 어느 영양 단계의 에너지 효율을 물어볼 건지가 이제 문제인 거죠. 문제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에너지 효율 구하는 공식 꼭 알아야 되고 어떻게 구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 에너지 효율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100% 맞는 말은 아니야. 작아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계산을 해봐야 돼. 문제에 나오면.
꼭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해야 돼. 이 말은.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무조건 커지지 않아. 커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뭐 10%다 하면 이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이거보다는 커진다고 계속. 3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20%.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진다고 에너지의 효율이. 절대적인 에너지량은 감소하지만 에너지 효율은 커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꼭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문제 나오면 계산을 해봐야 된다고. 꼭 계산. 오케이? 그러면 다음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를 보면 먹이사슬에 의한 생태계의 평형. 어느 한 영향단계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해도 시간이 지나면 뭐에 의해서 평형을 회복할 수 있어? 먹이사슬에 따라서 평형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원래 평형 상태에 있으면 이렇게 안정적인 피라미드 형태를 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와. 얘가 증가해버리면 생산자 입장과 2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2차 소비자는 먹이가 증가한 거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포식자가 증가한 거지. 그러니까 생산자 수가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야. 근데 2차 소비자는 어떻게 돼? 증가하고 있지. 먹이가 많아졌으니까. 그럼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게 되냐면 2차 소비자는 증가하고 생산자는 감소하니까 요 1차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포식자는 증가하고 먹이는 감소하는 상황이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얘도 감소하는 거야, 감소. 1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가 감소해버리면 다시 2차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먹이가 부족해지니까 감소하고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생산자를 먹을 수 있는 1차 소비자, 포식자가 감소하니까 얘는 다시 증가하고 얘는 감소한. 그래서 이런 상태를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안정적인 피라미드를 그릴 수 있어. 다시 평형을 회복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글로 정리하면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생산자는 감소하고 2차 소비자는 증가하지. 그렇게 되면 생산자 줄고 2차 소비자 증가했으니까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먹이가 줄고 포식자가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2차 소비자가 감소하겠지? 2차 소비자가 감소하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포식자가 감소했으니까 다시 증가할 수 있고 2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감소했으니까 감소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평형을 회복할 수 있다. 어떤 생물종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다른 생물종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먹이 그물은 복잡할수록 평형이 잘 유지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 이렇게만 있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이 생태계 내에 이런 애들밖에 없다고 하면 중간에 이 다람쥐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보이는 색으로 할까? 다람쥐들이 다 죽어버리면 얘를 먹는 얘 입장에서는 먹이가 없어진 거야. 그럼 얘가 줄겠지? 그럼 얘가 줄어버리면 다시 얘가 먹을 게 없어지니까 죽겠지? 얘가 없어지면 얘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얘밖에 안 남는 상황이 펼쳐지면 지금 이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고 했을 때는 똑같이 이 다람쥐를 없애봅시다. 다람쥐를 없앴더니 얘가 없어져? 아까는 얘가 없어지니까 얘도 없어졌잖아. 먹을 게 없어서. 얘가 없어진다고 해서 얘는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질 수 있지. 왜 그래? 그치? 쥐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아니면 여기 이 바퀴벌레 같은 거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대체 자원을 먹으면 되니까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 환경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기도 하는데 비생물적 환경 요인 우리 배웠던 거를 생각해보면 빛도 있고 물도 있고 온도도 있고 토양도 있고 공기도 있지. 개체군 내에서 개체수가 증가하여 뭐가 높아지면 지금 여기 나오는 개념은 너희가 지금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막 나올 텐데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일단 적어볼게. 개체수가 증가하여 아까 저번 시간에 잠깐 말했던 밀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를 구하는 공식 전에 알려줬었지. 문제 풀면서 면적분의 개체수.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그게 이제 밀도가 높아졌다고 표현하는 거야. 요 밀도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개체수가 많아지면, 일정한 공간 안에 개체수가 많아지면 생활 공간이 좁아지고, 당연히 좁아지겠지. 우리 교실 안에 사람이 많아지면 교실이 되게 좁을 거 아니야. 생활 공간이 좁다는 건 이제 애들이 살 수 없다는 거야, 생물들이. 살기 불편해졌다. 그래서 이 생활 공간 같은 거를 환경 저항이라고 부르거든. 개체수가 무작정 증가할 수 없는 이유는 이 환경 저항에 의해서 개체수가 다시 감소할 수 있으니까. 그럼 환경 저항이란 무엇이냐? 옆에 정리되어 있지.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 먹이 부족, 서식 공간 부족, 질병, 경쟁, 환경오염 등 다양한 원인이 환경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체 수를 무작정 늘리지 못한다.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체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먹이는 계속해서 부족해지고 공간도 계속해서 부족해지는. 그러니까 저항도 계속 커진다고 볼 수 있죠. 환경 저항이. 어찌됐건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먹이 사슬에 의해서 평형이 유지될 수도 있고 환경 저항에 의해서도 평형이 유지될 수 있다. 여기 문제 풀어보면 먹이 구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맞죠? 복잡할수록 잘 유지되는 거. 2번 먹이 사슬에서 생산자의 수가 감소하면 1차 소비자의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다. 생산자의 수가 감소하면 1차 소비자의 수도 당연히 감소하겠지. 먹을 게 없어지니까. 맞고. 무기 환경은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죠, 절대. 환경과 생태계는 뗄 수 없는 관계야. 그 다음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원인. 생태계 평형의 파괴 원인은 우리가 전에 공부했었던 그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이것과 되게 비슷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면 당연히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해서 공부를 한다면 뭐 거의 똑같은 내용을 또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한계가 있까. 생태계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이 한계를 넘어서면 결국은 생태계 평형이 깨지고 환경이 무너진다. 생태계 평형의 파괴 원인을 보면 첫 번째가 자연재해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자연적으로 재해가 일어나면서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 그래서 화산 폭발이나 해일이나 홍수, 산불, 지진 이런 것들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인간의 활동이지. 인간의 여러 활동 중에 어떤 거에 유입, 외래종의 유입, 이 생태계 평형을 파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래종은 외래종인데 천적이나 경쟁 상대가 없는 외래종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래종 금지가 아니고 외래종 도입 전에 철저히 검증하자. 그다음 밀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냥 말하는 건데 무분별한 사냥 하면 안 되고 농약 살포, 기름 유출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생태계 평형이 파괴될 수 있다. 그럼 생태계 보존을 위한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냐? 생태계가 파괴되면 원래대로 회복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생태계지? 파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멸종위기 생물은 뭐로 지정해야 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야지.
그래서 보호해야겠죠. 난 도로를 건설할 때는 뭘 만들어줘야 돼? 생태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고, 도시 온도를 낮추는 뭘 조성해? 도시숲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옥상 정원 이런 것들을 조성해 하거나 하천을 어떻게 해줘야 돼? 복원해줘야겠지? 그래서 여러 다양한 노력들을 하면 된다. 그럼 생태계는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냐? 생물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 각종 자원을 공급해주는 되게 가치적인 애다. 가치가 있는 애들. 그래서 식물을 직접 이용하는 예를 들어보면 의식주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입고, 먹고, 자는데. 그래서 옷 입는 데에는 목화나 누에고치에서 뽑은 거. 목화로 만들 수 있는 게 면이고 누에고치 실로 만드는 게 약간 비단, 실크 이런 거거든. 쌀, 밀 이거 다 식물이고 나무, 풀. 나무로 집 짓고 이러면 집 지을 수 있으니까 의식주에 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의약품이에요. 의약품.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나왔지. 난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한테는 항암제 성분이 있어. 텍솔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다양한 의약품이 생물로부터 나왔다. 난 뭐 간접 이용하기도 하죠. 지표종, 관광 자원을 이용하고 환경 조절자로 작용하고 이런 것들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에 O, 틀린 것에 X 해보세요. 산불은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다. 맞죠? 천적이 없는 외래종의 유입이 많을수록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천적이 없는 애가 들어오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겠지? 틀렸고. 대규모 댐 건설은 생태계 보존을 위한 인간의 노력이다. 대규모 댐 건설은 옳지 않지? 개발 활동을 자제하고 보존하는 게 인간의 노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있지? 다음 문제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